자, 윤정권에서 둔촌주 공일병 살리기처럼 계속해서 규제를 풀어서 거품 낀 부동산 하락을 막아왔는데, 앞으로 미국 금리 7%대 얘기까지 나온 와중에 부동산이 급락하면은 윤정권이 국민 세금으로 이 거품 낀 부동산을 떠받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첫 번째, 아마 가능하면 할 거예요. 가능하면 한다. 근데 문제는 불가능하다. 이게 핵심이죠. 왜? 정부가 돈이 없어서 지금 보시면은 한은에서만 마통 113조 썼다 뺐다 하면서 계속 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수펑크가 59조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자,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요? 부동산이 올라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소득이 늘어나든가 아니면 대출이 늘어나든가요. 근데 소득이 늘어날 상황이냐? 수출 어때요? 1년째 감소죠. 그 다음에 내수 어때요? 더 심각하죠. 내수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지표가 수입이 더 줄어서 불황용 흑자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 소득이 답을 줍니다. 자영업자 소득이 월 162만원입니다. 최저시급보다 낮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득이 올라가긴 요원해요. 그럼 소득이 안 올라간다. 그리고 소득이 안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소득이 있으면 여기서 비소비 지출이 있고 가처분 소득이 있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비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납니다. 비소비 지출이 세금, 그 다음에 대출 원리금 등등. 내가 소비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금액들. 그러면 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건 돈 모으기 힘들어진다는 소리죠. 돈 모으기 힘들어지는데 집값이 어떻게 올라가냐? 그럼 대출을 더 빠방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소비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소비 지출이 줄어들게 되면은 내수 경기 침체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은에서 계속 디레버리징 이야기를 하는 거고, IMF에서도 계속 디레버리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정부에서 돈을 풀어줘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떠받들기 위해서는. 그럼 정부에서 돈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쓸 걸 줄이고 받을 걸 늘려야 되는 거죠. 근데 받을 걸 늘려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세수가 줄어든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 중에 하나가 법인세죠. 이거는 법인세 인하를 해서 힘들어졌다, 이건 아니에요. 법인세 인하를 했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든 거는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고, 문제는 법인세 인하를 해줘도 이거밖에 안 거치실 정도로 경제가 안 좋아진 게 핵심이죠. 법인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데가 뭐가 있느냐? 부동산세, 취득, 양도, 그 다음에 보유세. 근데 요거를 올려버리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 침체가 됐지 살아나지 않아요? 여기서 올려가지고 돈 마련해서 부동산에 쏟아 부어봤자 통하지가 않는다. 그럼 부동산세는 올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소득세. 소득이 올라야 소득세를 걷지. 올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에 문제는 쓸 걸 줄여야 되는데, 문제는 유류세 인하 연장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한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된대요. 그럼 전기요금 올라가게 돼요? 전기요금 올라가게 되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게도 힘들어지지만 가게보다 더 힘들어지는 곳이 어디다? 자영업. 물론 전기를 굉장히 싸게 공급받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저렇게 전기요금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자영업자들 더 침체되고 세금 더 거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저쪽도 막 깎아주고 세금 걷는 거 깎아주고 막 이런 것들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정부 지원으로. 그럼 어디서 더 걷어요? 쓸 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터질 건 터뜨리고 나서 해야 되는데 안 터뜨리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쓸 것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한 거예요? 정부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론, 우대국만 남겨놓고 일반형 폐지했죠. 그 다음에 50년 주담대, 요것도 은행권에서 폐지하도록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 예산 삭감한 것들도 굉장히 많다. 이런 것도 봐봐라. 돈을 거둘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이번 정부 초창기부터 부가가치세 올리자는 여론이 계속 나왔는데, 이게 워낙 역풍을 맞고 있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올리면 어떻게 돼요? 부가가치세 올린다는 것 자체가 물가 상승이란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실제 가격은 900원이고 100원이 부가가치세였다. 부가가치세가 10%라. 근데 부가가치세를 15%로 올리게 되면요, 이 가격은 1,050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물가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쓰는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뭐 잘못된 정책, 잘한 정책들도 있어요. 잘한 정책들은 잘했다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희는 절대 정치적으로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책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는 무조건 좋은 정책이고 윤석열 정부가 했던 거는 무조건 나쁜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저희 자꾸 뭐 정치 유튜버로 몰고 가는데 정치병 환자들이 정치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고 우린 정책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미 망가진 경제를 받았기 때문에요. 어차피 경제가 무너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요게 미래를 볼 수 있게 무너뜨리느냐, 미래를 볼 수 없게 무너뜨리느냐. 그래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게 가계부채를 수술해 내야 된다고 그랬죠. 몸에 암덩어리가 퍼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계속 유동성 부어가지고 그 진통제만 맞는다고 해서 그 암덩어리가 절대 낫진 않죠. 안 낫고서 암덩어리가 계속 커지면요, 걸어 다니던 사람들이 입원할 수밖에 없고, 입원해서 누워있던 사람들이 머리카락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 빠진 제가 말하지만. 그러면서 결국에는 수술하지 않으면 항암 치료로는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수술도 안 하고 항암 치료도 안 하고 계속 지금 유동성이란 진통제만 계속 놔주고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나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관치금융 냈던 게 터지고 있는 게요, 5월부터 예를 들어서 레고랜드가 터졌죠? 레고랜드 터져서 채권금리 튀니까 정부에서 뭐 했어요? 은행채 발행 자제했죠. 은행채 발행을 자제시켰다. 그리고 플러스로 수신금리 올라가서 대출금리 튀니까 수신금리 자제시켰죠. 수신금리 인상 자제. 요 두 가지만 보더라도 정부의 가고자 하는 방향은 명확해요. 금리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아니라 금리 올라가서 터질 부채 폭탄을 막자. 그러니까 금리가 안 올라가도록 억제를 하자. 그러면 억제가 되느냐? 억제가 되면은 지금까지 정부 마음대로 억제가 되면 지금까지 억제가 됐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5대은행 예금 다시 4%대로 올라가고 있죠. 정부에서 아무리 수신금리 누르면 뭐예요? 수신금리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은행채 금리 아무리 누르면 뭐예요? 지금 8%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은행채 금리가 들썩거리고 있다. 은행채 금리가 왜 들썩거려요? 첫 번째는 은행채 만기가 많이 남았고, 자 지금 예금 100조 만기 도래, 그 다음에 여기서 은행채 발행 한도까지 폐지했죠. 작년에 은행채 발행 한도를 100%로 했어요. 만기 되는 만큼만 새로 발행을 해라. 근데 이거를 올해 125%로 풀어줬죠. 많이 풀어줘야 150% 정도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지금 수신금리 경쟁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아예 발행 한도를 폐지시켜버렸습니다. 수신금리 경쟁하지 말라고. 뭐가 짓거리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발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죠. 이게 지금 관치금융으로 막다 터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을이 있는데 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요 댐이 있어요. 댐이 터지면 마을로 들이쳐요. 그러면 어느 이 마을의 지도자든 간에 댐이 안 터지도록 만들겠죠. 근데 막 댐이 터지려고 그러면 가서 급하게 손으로라도 막겠죠. 손으로라도 막는데도 물살이 워낙 세가지고 터져서 밀려난 거예요. 손으로 막아서 물이 덜 들어오도록 만든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런 것처럼 지금 관치금융 해가지고 했던 문제들이 지금 올해 들어서 다시 터지고 있는 거예요. 밀어놓은 거예요. 밀어놓은 거. 그러니까 레고랜드 사태 작년에 터졌어요. 레고랜드 사태 작년에 터져서 금리 더 폭등하는 거 밀어가지고 지금 작년에 터졌어야 될 게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기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락기가 왜 길어지느냐? 정부에서 안 막으려고 하고 흘러가도록 둬가지고 집값 붕괴돼서 디레버리징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 살아나도록 두면 되는데 그거를 자꾸 늦추면 늦출수록, 자 암세포도 늦추면 늦출수록 계속 진통제 맞고 늦추면 늦출수록 점점 더 많이 퍼져요. 그러면 수술하더라도 회복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죠.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빠졌으면 출산율도 살아날 수 있었는데 빠지고 나면은, 근데 출산율이 다시 뚝 떨어졌잖아요. 지금 출산율 어때요? 미래 다 말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2015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앞으로 지금 보세요. 지금 학교 다니는 사람들 10년 뒤에 집값 더 오른다. 그러면 10년 뒤면은 지금 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경제시장에 참여될 텐데 중학생, 고등학생 지금 한 반에 몇 명이에요? 우리 때 한 반에 4, 50명 됐었지. 지금 한 반에 2, 30명이잖아요. 그 수요들이 4, 50명 되는 수요들은 빠지고 2, 30명 되는 수요들이 들어오는데 집값이 어떻게 올라가냐. 지금 다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받쳐야 되는데 국민 세금이 없어요. 국민 세금이 너무 줄었어. 낼 수 있는 세금이 없어요. 그렇다고 세금을 올리면 경제 더 망가져서 세금 더 안 나와.
법인세를 왜 인하해 줬느냐? 원래 미국 같으면 법인세 올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인세 인하해 준 거 보세요. 어디만 인하됐어요? 진짜 대기업들만 인하해 줬죠. 중소기업들은 뭐 법인세 인하해 줘봤자 얼마 거의 영향도 못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것들이 거품이 낀 부동산을 떠받치면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떠받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뒷광고는 안 하고 앞광고를 하는데 MB 때 데자뷰 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정부 초창기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MB 때 데자뷰 난다고. 뭐예요? MB 정부에서 한 정책들 보면은 규제 완화, 대출 완화, 전세자금 대출 등등 다 이런 것들 해가지고 2009년 4월부터 튀면서 2010년 초까지 잠깐 갔다가 그 뒤에 계속 떨어졌죠. 요거를 생각해봐라. 그때도 계속 살리려고 별짓을 다 했다. 정부에서 열심히 돈 풀었고 지금보다 세수 오차가 적었기 때문에요. 풀 수 있는 돈은 훨씬 더 많았고요. 훨씬 더 많이 풀었어요. 장기적으로. 조금만 풀어도 그때는 자극을 받던 시대였고 지금은 그게 안 되죠.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푼 건요. MB 정부에서 몇 년 동안 MB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몇 년 동안 푼 것을 거의 뭐 1년 동안에 거의 그만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는 부동산 현장이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요것만 보시면은 아무리 정부에서 난리를 쳐도 기본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요 부동산 규제책 보면요 굉장히 강력했어요. 거의 뭐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것들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집값이 튀었느냐? 규제를 해서 반발 효과로 튄 게 아니라 금리나 뭐 이런 세계적인 여파, 코로나 여파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었듯이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